어제는 참 모처럼 맑고 화창한 날이었죠. 오늘 아침 조금은 습하고 흐려서 아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대기는 여전히 먼지 없이 상쾌하지요. 최근에 본 영화 더 웨일에서 제가 제일 감동했던 부분은 주인공이 사람을 볼 때 가장 나쁜 부분조차 가장 좋은 부분으로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그런 다소 무모해 보이는 판단이 결실을 맺는 영화의 결말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좋은 면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죠?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날씨도 참 좋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오늘 1부 첫 곡으로 미스터빅의 샤인 듣고 왔습니다. 이은주님 감사합니다. 옷 입고 온 게 마음에 드셨나봐요. 자켓 예쁘다고. 국순덕님은 허지웅씨 안녕하세요. 방송 듣고 싶었는데 고질라 까는 법을 몰라서 어제 아들이 가입을 시켜줬습니다. 앞으로 많이 청취하며 함께 할게요. 이 이름으로 고질라도 괜찮은데? 근데 이게 아마 저작권 때문에 안 될 거예요. 한글로 고릴라, 또 뭐 SBS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앱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질라 재밌습니다. 고릴라가 Go to the Real Radio의 약자래요. 그냥 나중에 끼워 맞춘 거 아닌가요? 아니야? 박영희님, 조현진님, 정재한님, 이현영님, 방수경님, 김진양님, 신영환님, 박외숙님, 김나혜님, 심우연님,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또 무레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을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허지웅의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구? 네. 절기 중에서 고구. 고구가 뭐죠? 고구가 고구죠.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처음 시작부터? 아니 고구에 비가 내리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비가 오잖아요. 풍년입니다. 올해 그러면 풍년인가요? 그러길 바라봅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비가 내렸는데 저도 우산을 썼는데 이게 쓰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좀 미스트처럼 이슬비가 내리더라고요. 살짝 비가 왔구나. 네네. 날도 흐리고요. 서울은 18도 등 중부지방 어제보다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예. 반면에 남부지방은 좀 더 더워진다라고 해요. 광주는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0도요? 네. 고구의 의미, 봄비가 내려서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야, 좋다. 좋네요. 의미가 좋네.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비가 오면 풍년까지 온다. 좋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탈원전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입니다. 탈원전 국가. 네, 그렇습니다. 독일입니다. 네. 계속 얘기하더니. 네,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를 하면서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예. 한편 같은 날에 핀란드는 유럽 최대의 원자로 가동을 또 시작을 했어요. 재밌네. 네,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유럽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말 그대로 진짜 완전히 가동을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마지막 남은 원전이 3곳이었어요. 네, 3곳의 가동을 온전히 다 중단을 함으로써 탈원전 국가가 처음으로 된 건데요. 독일이 1961년에 첫 원전을 가동을 했었고요. 예. 62년 만에 이제 원전은 더 이상 우리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예. 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 손을 뗀 겁니다. 이로써 원전을 5기 이상 가동을 했던 국가 중에서는 탈원전을 이룬 국가, 독일이 처음이 된 거고요. 사실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이 원자력 발전 쪽으로는 발전한 나라였고, 맞아요. 오래되기도 했고, 그쵸. 기술력도 높고, 근데 이거를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이 상당히 또 좀 됐습니다. 맞아요.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쵸. 음. 그 한때는 독일이 진짜 옹디가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을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가동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37기의 원전을 한 번에 가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체 전력 생산 중에서 3분의 1을 원전이 차지했을 만큼 그 예.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거 탈원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 거고요. 예. 단계적인 탈원전을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 독일은 사고 발생 시에 방사성의 물질 누출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탈원전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두가 반겼을 리는 없잖아요. 아유 뭐 당연히 그렇죠. 네. 어느 나라나 그쵸? 탈원전 관련해서는 이 좀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그쵸? 많고 반대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싸고 깨끗한 에너지다. 그쵸. 왜 저기 곡해하느냐. 장점이 너무 많다. 라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예. 그래서 반대 여론이 꽤 높습니다. 지난주 초에 독일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반대 여론이 3분의 2에 달했다고 해요. 아이고. 오히려 절반을 넘어선 거죠. 한편 독일이 탈원전을 했던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핀란드는 유럽 최대이자 세계 3위 규모의 원전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사실 에너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전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원전 가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독일이 지금 여론 이렇게 된 것도 꽤 오랫동안 이 관련한 이 어떤 운동이랄지 또 문화적인 움직임이랄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또 이런 결과까지 나온 거지. 맞아요. 독일에서 또 가장 인기리에 전 세계로 방영되었던 OTT를 통해서 다크란 드라마도 있는데 거기도 이 탈원전에 관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든요. 원자력 발전 때문에 사건의 어떤 그 동기가 만들어지고. 안 그래도 저도 조사할 때 그 OTT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다크 재밌어. 좀 복잡해서 많이 그렇지.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웅디가 말씀 주신 것처럼 원자력이 또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친원전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2035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원전을 운영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연합 내에서도 원자력 생산 내에 대해서 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럼요. 예. 일단 여유가 좀 있어야 돼. 이걸 탈원전 하려면은 슬프다 갑자기. 여유가 좀 탈원전 해도 괜찮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려면은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에너지를 돈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우리는 생산해낼 자신이 있다. 이게 좀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자, 우리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4명에게 생명을 주고 떠난 자랑스러운 아빠입니다. 예. 네, 요즘에 장기 기증과 관련된 소식이 또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편 국내 최초로 뇌사 장기 기증인 기념 공간도 조성이 됐다고 해서 관련 소식들을 한꺼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우선 제가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4명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성함이 네, 38세 김민규 씨입니다. 예. 네, 김민규 씨는 4명에게 생명을 전하고 떠나셨는데요. 지난달 28일에 얼마 안 됐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딸에게 자상한 아빠였다고 합니다. 예. 주말마다 8살 딸과 놀아주는 게 정말 삶의 낙이었다라고 하는 분이었다 하는데요. 의료진의 치료에도 상태는 점점 좋지 않아서 결국 김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요. 아내분이 장기 기증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딸 지아에게 아빠의 심장은 누군가의 몸에서 항상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아빠는 지아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김민규 씨의 심장 그리고 신장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폐장을 기증을 해서 4명에게 생명을 전하고 떠나셨습니다. 이 뇌출혈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아무런 전조가 없이 맞아요. 예,
주변에서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예,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유사한 사연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근육이 점차 약해지는 근위양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예. 20여 년 넘게 이 병을 앓았지만 늘 밝게 생활을 했던 27세 청년이 심정지에 따른 뇌사 이후에 장기 기증으로 또 똑같이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나신 건데요. 예. 바로 성함은 곽문섭 씨입니다. 곽문섭 씨는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의식을 잃었다라고 해요. 가족들이 이후에 회의를 거쳐서 장기 기증을 결정을 하셨고요. 예. 폐장, 간장 그리고 신장 좌우를 기증하셔서 동일하게 4분의 생명을 살리고 숨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국내 최초로 조성된 뇌사 장기 기증인 기념 공간. 네. 이건 어떤 바로 거죠? 서울 보라매 공원에 이제 생긴 건데요. 예. 장미원에서 뇌사 장기 기증인 기념 공간 건립 기념식이 며칠 전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장기 기증인을 위한 기념 공간이라는 게 딱히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요. 최초로 이번에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념식을 하면서 우리가 장기 기증인의 유가족을 도너 패밀리라고 부르거든요. 예. 다들 한 자리에 모이셔서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네, 위로 그리고 못 나눈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고 하는데요. 또 행사가 다 진행이 되고 나서도 도너 패밀리들은 발길을 떼지 못하면서 그렇죠. 이 조형물을 어루만지시면서 앞으로도 이런 공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내비치셨다고 해요. 앞으로도 이런 좀 의미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외에는 찾아보니까 이런 공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양이 그쵸. 동양 또 우리 또 특히 동북아가 특히 사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뭐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한계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선입견들도 있고.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서양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위대해 보입니다, 이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역시 웅디가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 공간을 할애한 게 아니고 이제 공원 한쪽을 활용했기 때문에 좀 생길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뭐 어렵겠지만 그래 차츰차츰 많은 공간들이 생기고 이런 문화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승민님이 저도 그분 뉴스 보고 엄청 울었어요 하셨고, 김춘자님은 저희 아들도 장기 기증을 신청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진짜 많은 생각 드셨겠다. 맞아요. 이제 신경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김창수님은 천사들이시네요. 맞아, 천사야. 하늘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뉴스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예, 알아야 무거워지더라도 저희가 함께 알아야 되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네, 퀴즈는 앞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네. 앞에서. 네. 자, 우리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탈원전 국가가 나왔습니다. 맥주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어디일까요? 1번 대한민국, 2번 스위스, 3번 독일. 1번. 예? 대한민국이요? 맥주 맛으로 유명한 데를 말씀하시는 거였나요? 맥주 축제도 있잖아요, 이 나라에는. 그렇군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1 무료인 골라라 보내주시면 저희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바로 발표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현경 아나운서님. 애기가 아니라 아기가 맞는 건 알고 있지만 애기가 더 귀엽잖아요. 퀴즈 정답 3번 독일이었죠. 선정답자 오민정 3943 쓰시는 분 요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43123706 쓰시는 분, 그리고 조다은님 세 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4312 쓰시는 분 오늘 문자 참여 처음인 것 같다고 옹디아들 함께하고 있는데 참여 처음이시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오 당첨되셨네. 축하드립니다.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히스토리 월드 시작됩니다. 오늘은 역사 속의 탑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볼게요. 광고 듣고 선진 교수 박광일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선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주르. 어제란다. 지난주에 프랑스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프랑스로 갈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자동차에 대한 강의라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동차 강의 때문에 여기라는 거야? 자동차도 중요해요. 아니 자동차가 중요해요. 허지웅 쇼가 더 중요하지만 거기 가서 허지웅 쇼 홍보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뭐라고 했는데? 네? 뭐라고 했는데? 매일 여러분들 점심시간 때 허지웅 쇼를 꼭 청취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차 판매 부스가 훅훅 올라갑니다라고 했어요. 그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자신감 뿜뿜이라니까. 다음 주는 보험회사에 가서 예? 보험의 역사 강의랍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뭐 얘기할 건데? 허지웅 쇼를 꼭 여러분 점심시간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험 매출 팍팍 오릅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럴 때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야 돼. 자, 우리 권혜진님이 2주 만에 썬킴쌤 보니까 더 반갑네요 하셨고, 김성영님은 오늘도 역사 속으로 빠져들기 준비가 됐습니다 하셨고, 이상훈님이 옥냥이들 투표 결과 박광일 역사 귀요미가 인기 투표 1위. 오. 이렇게 몇 명 중에 1위인 거. 이상훈님이 그래도 막 빈말하는 사람은 아니야. 지금 투표했어요? 2명 중에 1등했어요. 비공식 투표를 했나 봐. 네. 15명이 했대. 역시 민주주의 방송이에요. 민주주의 방송. 민주가 꼽히는 방송이에요. 8대 7 정도 되지 않았을까. 백중세였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 나도 모르게 이런 투표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민주가 꼽히는 방송이에요, 진짜. 네. 자, 우리 오늘 주제가 역사 속 탑인데요. 지난 31일이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 준공 날짜이자 이 건축가 에펠이 사망을 한 지 10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에펠탑. 뭐 처음에는 그렇게 흉물이었다고 다들 싫어했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계속 보니까 괜찮네 라고 해서 심리학 용어로 에펠탑 효과라는 말까지 만들어졌는데 탑 하면 보통 뭔가를 이제 좀 기념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에펠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 현대의 어떤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전근대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 탑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념 공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위대한 사람의 업적을 거기에 그림이나 글씨로 적어 놓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동아시아 특히 불교 문화권에서의 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그쵸. 만들지 마라. 그쵸. 그래서 무불상 시대가 한 500년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이때 등장했던 게 바로 사리 신앙이었는데 인도에서는 그걸 사리를 모아두는 공간을 지금 둥그런 어떤 무덤의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아니 부처님이 계신 곳을 특히 예배의 공간을 높이 더 높이라고 하면서 목탑과 전탑으로 한 50m, 80m 정도의 어떤 탑으로 만들거든요. 예. 이러면서 동아시아에서는 탑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불탑, 스투파를 염두에 두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그게 목탑, 전탑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제 나중에 목탑도 관리하기 힘들고 전탑 하려니까 벽돌 공장 만들어야 되고 예. 돌이 제일 많거든요. 돌이 제일 많지. 그 돌로 만들자. 그래서 한국은 이제 보통 석탑의 나라, 보통 1000기 이상의 석탑이 전근대 역사에서 만들어졌었거든요. 아니 부처님이 하늘에서 야, 하지 말래니까. 내가 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말래. 인간들은 아무튼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구나. 아니, 그렇죠. 고다마 시타르타가 이제 그 열반 드실 때 예. 했던 여러 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신격화시키지 말라였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앞서 나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예. 복을 비는 거. 우리 뭐 아들 대학 합격해 주십시오. 이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다마시다 그러면 하다가. 부처님이 굉장히 골치 아픈 게 여기서도 합격시켜달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합격시켜달라고 그러면 이거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복신앙이 됐어. 됐어. 진짜 기복신앙이 돼서. 많이 화나셨을 거야. 네. 그 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제 에펠탑이 나왔는데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파고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파고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종교 그 건축물로서. 그렇죠. 아이펠타워, 에펠탑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종교라기보다는 영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탄생을 한 결과물이죠, 이게. 예. 에펠탑 얘기 좀 계속 해주세요. 에펠탑. 예. 에펠탑이 이제 18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한 만국 박람회 때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전 엑스포 때 그렇죠. 예, 그 꿈돌이 너머로 서여져 있던 그 거대한 탑. 그렇습니다. 아직도 있죠. 예, 뭐 그런 거지. 대전 엑스포 때는 이 강호동 씨가 또 악수 신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렸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에펠탑이 1850년 그러니까 엑스포지션이라고 하는 박람회는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만국 박람회의 시초는 1850년 런던 엑스포가 1회라고 보거든요. 아 이제 큰 행사죠. 큰 행사죠. 예. 그때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의 이제 마지막 절정 단계니까 뭔가 엄청난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뭘 만들었냐면 당시 이제 그 유리 만드는 기술이 영국이 최고였어요. 왜냐면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창문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 이 집은 창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잘 사는 집이다 돈 내. 이러니까 사람들이 건축물 집은 크지만 창문 수는 줄이고 창문 수대로 세금을 내니까 예. 집은 뭐 100평 200평이라고 하더라도 창문 수 줄여 창문이 3개면은 작은 집으로 분리돼서 세금을 적게 냈거든요. 오호. 근데 요 창문세가 마침 1840년경에 이제 폐지가 돼요. 그럼 다도 너도 나도 야 글라스 유리 창문 만들어라 했겠죠. 수요가 폭발하니까 공급이 또 폭발해.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를 찍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예. 이거를 보여줄 게 뭐 없냐 하다가 1850년 런던 박람회 때 무려 2만 평이 넘는 부지에다가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이란 건축물을 만듭니다. 멋있지. 이게 지금도 여러분들 뭐 이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 팀도 있고 수정궁 런던 가시면 크리스탈 팰리스 지하철역도 있거든요. 예, 예. 지금은 존재하잖아요. 화재 때문에. 예. 당시에 사진은 있어. 사진요. 예. 잘 찍었네. 네. 뭐야? 이게 양 옆으로 좌우로는 전 세계 최대의 건축물이었어요. 이걸 보고 프랑스인들이 자존심이 상했네. 아이고야 런던에서는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2만 평짜리 유리 궁전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곧 다가오는 1889년에 이제 그 파리에서도 엑스포를 열어야 되는데 야 질 수 없잖아 이거. 런던 애들이 영국 애들이 양옆을 좌우로 뻗어나갔으면 우리는 아래 위로 올라가자. 그렇지. 해서 이미 당시에 유명한 교량 전문가 특히 이제 그 쇠로 만든 철 교량 전문가인 구스타프 에펠에게 의뢰를 합니다. 예. 위로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건축물인 에펠 아이펠 타워를 만드는데 높이가 300m였어요. 예. 300m는 당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었는데 일단은 높이 올라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못생기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기술로는 또 특히.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교량 전문가잖아요. 예. 높이 올라가면 가장 위험한 게 바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바람이 숭숭숭숭 빠질 수 있도록 듬성듬성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게요. 예, 예. 지금 봐도 저는 에펠탑이 예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왜 약간 우리 세뇌당한 거 아닐까? 이거는 되게 멋진 거야. 아니, 낭만적이고. 봐봐. 에펠탑 주변에 보면 예쁜 건물들 얼마나 많아요. 생뚱맞게 300m짜리. 거기에 지금 또 송수신 탑까지 30m 올라가서 330m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프랑스 지식인들이 난리가 났죠. 저거 부숴라고. 대표적인 그 사람이 이제 모파상이잖아요. 예. 모파상이 여러분 보부상 아니에요. 모파상. 오빠상 작가입니다, 작가. 작가입니다. 예. 집을 구할 때마다 에펠탑이 안 보이는 쪽으로 창문이 난 집을 구하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고. 그러니까요. 예, 에펠탑이 안 보이는 집들. 그리고 점심 식사는 항상 에펠탑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어요.
보기 싫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에펠탑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계약은 그 에펠탑이 이제 파리 박람회가 끝난 후 20년 후에 철거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마침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리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육군이 이거는 송신탑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써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펠탑 효과가 나타난 거죠. 예. 보면 볼수록 이뻐 보이는 거예요. 박광희 작가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왜? 그거는 에펠탑 효과가 아니지. 박광희 작가님 원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우, 남자인 제가 봐도 반할 것 같아요. 계속 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에펠탑 효과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는 좀 그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흉물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정감이 가고 좋아진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에펠탑이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일단 전쟁 송수신탑으로 쓰다가 예.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이게 TV 송수신탑이 됐네. 효과 있죠. 우리 남산타워 같이. 그러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한번 박살이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1차 대전의 마무리. 파리 강화 조약이 1919년 1월 18일 베르사유 의궁 거울의 방에서 독일로 일로와 치욕적인. 치욕적인 사인회. 왜 그러냐면 1871년에 프로이센이랑 프랑스랑 격돌을 벌였을 때 프랑스가 져요. 예.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혀가요. 예, 예.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38개의 조그만 독립국으로 나눠져 있던 독일이 독일 제국 선언을 하는데 비스마르크 만세! 비스마르크 만세! 철혈 세상 만세! 비스마르크 아이엔 만세! 만세! 빌헬름 1세 만세! 그래가지고 솔직히 좋아해. 멋있는 사람이 비스마르크요. 비스마르크. 통일 독일 제국 선포를 하는데 1871년에 1월 18일 날 예. 어디서 하냐면 거기. 베르사유궁 거울의 방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준 거죠. 복수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했는데 미국이 졌어요. 러시아가 백악관 들어와 가지고 승리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거를 독일이 예, 프랑스가 딱 보고 있다가 1차 대전 승전국이잖아. 어이 이 힐레베디히 아우토반 일로 와. 너희들이 프로이센 전쟁 때 앉았던 그 책상이 그대로 앉아가지고 사인해.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한 건데 저는 이제 2차 세계 만약에 이 파리 강화 조약 이 회의가 없었다라면은 거울의 방에서의 전 2차 세계 대전도 이렇게 대전까지는 확대되지 않거나 혹은 없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독일의 자존심은 너무나 상처를 준 거예요. 이건 사실 전쟁을 불러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명분을 준 거죠. 우리 독일의 이 게르만족의 자존심 다시 찾자. 예.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2차 대전 발발시킨 이후에 일단 폴란드 점령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프랑스 점령이잖아요. 예. 1940년 6월 22일 드디어 파리에 입성을 해요. 1차 대전 때의 한이 뭐냐면 서부 전선을 못 넘은 거예요. 독일군이요. 예. 파리를 못 들어갔어. 히틀러는 무조건 파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6월 22일 파리 입성하자마자 뭐 했냐면 나는 관광객이다.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이거 완전 재밌어요. 그때 그 나치 장교들과 장군들이 입고 있던 옷이 휴고 삐삐 브랜드 옷들이에요. 그 장교 옷을 다 그 사람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 네. 예. 네. 뭐 상표는 말씀드릴 수 예, 없고. 휴고땡. 휴고땡 예. 네. 멋있긴 멋있어요. 장교복이. 잘 만들었지. 잘 만들었지. 예. 딱 나는 프랑스의 관광객으로 왔다. 난 증거를 남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독일이 슬슬 패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잖아요. 예. 이때 히틀러가 당시 파리 주둔의 독일군 사령관이었던 폰 콜티즈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각각 3,600파운드의 TNT를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 박물관, 특히 에펠탑에 설치를 해라. 그리고 너 파리에서 나오기 전에 폭파하고 나와라. 참 그 사진에 있을 때 그 히틀러는 에펠탑에 한번 올라가고 싶었어요. 예. 사진 찍을 때. 예, 예. 그래서 에펠탑을 정복했다는 뉘앙스로. 예. 근데 못 갔어요. 왜냐면 파리 기술자들이 승강기를 끌어놓고 갔거든. 자기는 못 올라가잖아. 다리가 후들렸거려서. 그리고 에펠탑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은 여기가 에펠탑인지 모르잖아. 근데 히틀러가 뭘 시켰어. 자기는 못 올라가니까 예? 나치 병사들 보고 예? 그 하긴크로이츠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예, 예, 예. 그거를 갖고 만자. 올라가서 예. 철십자기. 예. 갖고 올라가서 예. 에펠탑 위에 걸라고. 그러더라고. 4년 동안 걸렸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콜티즈에게
지금 당장 폭파하라고. 특히 에펠탑과 그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그다음에 노트르담 대성당은 반드시 폭파시키라고 해서 확인 전화까지 해요. 예. 그 이름도 유명한 지금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그랬더니 콜티즈가 거짓말을 하죠. 파리는 불타고 있다. 나중에 전범 재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히틀러의 명령을 거역하는 한이더라도 인류의 적이 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폭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아 유명한 말이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저렇게 못생긴 에펠탑을 아 왜 자꾸 못생겼다 그래. 신혼여행 갈 때마다 사진 찍는 거죠. 호텔에 아. 가면은 에펠탑 전망이 조금 더 비쌉니다. 아 그래요? 그 파리에 가면 항상 누구랑 하셨어요? 누구랑 가기는 가족이랑 함께. 아 그렇죠. 지금 잠깐 머뭇거린 것 같았는데. 1초 동안에 왜냐하면 안사람하고 한번 가고 우리 둘째랑 사내 녀석이랑 한번 같이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안사람이랑 갈 때는 에펠탑 전망을 못 구했어요. 비싸서. 그리고 사실 호텔들이 다 낮잖아요. 예. 근데 좀 멀리 떨어진 호텔이면 예. 사실 에펠탑을 멀리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는 가서 봤는데 약간 요즘은 그거에 대한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밑에 섰을 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처음에. 근데 요즘은 그냥 그건 탑이구나 하고 쇼핑몰로. 아 나이 들어서 참 나이 들어서 그래. 그렇게 감흥이 없어서 어떡하세요. 저는요 불국사 가서도 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영화로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책으로도 있고요. 이수연님이 에펠탑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징이 됐죠. 그냥 보기엔 철탑 같은데 불이 점등되고 탑 위에 올라가 보면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탑은 뭐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3부에서 네. 본격적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펠탑 얘기가 조금 길어졌어. 네네.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파리는 못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은 우리 역사 속 탑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건축가 에펠이 만든 작품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에펠탑과 더불어서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을 했던 작품이에요. 에펠이 이 내부의 뼈대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말 상징과도 같은 그런 건축물인데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색깔이 달라졌어. 이게요. 예. 많은 분들이 이게 돌로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이거 쇠예요, 쇠. 쇠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나중에 여기 가시면은 자석 꼭 들고 가세요. 자석 때문에 땡 붙어 여기. 그래서 이게 색깔이 지금 허여멀건하니까 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 아니 이거 쇠. 이게 시간 지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올라갈 수 올라갈 있어요. 수 있죠. 올라갈 때 쇠로 됐기 때문에 통통통통 울리는 소리가 나요. 고스트바스터즈 2에서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셨나? 관광객으로 또 올라가죠. 이거. 야 고스트바스터 진짜 추억의 영화네. 빌 머레이 진짜. 자, 이제 아시겠죠? 이 건축물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피사의 사탑, 2번 도쿄타워, 3번 자유의 여신상. 우리 청취자 수준을 몰라 알고. 그렇죠. 이 중에 미국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럴 수가. 자유의 신상은 거기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 저기 파리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 알아요? 부천에 있어. 부천 무슨 미니 테마파크 저기. 파리에도 있다니까요. 파리엔 원래 있죠. 하구에 이렇게 돌아갈 때 네. 미니로 있잖아요. 파리엔 원래 부천에 있어요. 그 무슨 테마파크 있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릴게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웅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디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강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오늘 역사 속의 탑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히스토리 월드 팟캐스트로도 언제나 즐길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깨달았는데 자유의 여신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 돔도 원래 구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기념관 지붕에도 보면은 약간 연녹색이 나잖아요. 예. 이게 전부 다 구리 기화입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따로 도색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원래는 그게 노란 빛이었었는데 한번 녹이 슬면은 그렇죠. 연초록의 녹이 슬거든요. 자유의 여신상처럼. 예, 그렇게 녹이 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안으로 침투를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같은 금속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철과 성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빛깔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 기화나 구리로 외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약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재질은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사당 돔을 내가 몰랐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왜 애초에 그걸 돔으로 만들어? 국회의사당 앞에 해태상 밑에 와인병이 묻혀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뭐 다 알고 있죠. 왜 얘기해봐요. 왜 네? 묻혔어? 왜 묻었어? 남북 통일되면은 꺼내서 먹어 파티하라고. 뭔가 감동적으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감동 하나 드릴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예, 주세요. 감동. 아 지금 방금 들어왔다면서요. 그 자유의 신상 들고 있는 책이 뭐냐고.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장지희님께서 3번 자유의 신상 하면서 자유의 신상이 들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하셨어요. 썬킴의 거침없는 중국사예요. 알겠습니다. 아예 농담이고 그게 그럴 수 있지. 로마자로 1776 7월 4일이라고 적혀있어요. 예. 이거 독립기념 선언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독립기념을 축하하는 그런 선물이었잖아요. 100주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역사 속 탑에 관련된 이야기 박광일 작가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펠탑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탑이 그거랑 가장 비슷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적인 상징이었고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파리라고 하는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 됐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또 에펠탑은 밖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1층, 2층, 3층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망대 역할도 할 수가 있었는데 예. 그런 탑이 지금은 없지만 예. 기록 속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황룡사 9층 목탑은 워낙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선덕여왕 때 높이 80m의 9층의 목탑을 지었고 그 다음에 몽골 침입 때 불에 탔다. 예. 이게 끝이에요. 예. 근데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당시에 이게 신라에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그게 고려까지 있었다면 고려 사람들에게 이 탑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는 편인데 예.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황룡사를 만들기 시작했던 건 진흥왕 때거든요. 근데 예. 처음에 이제 궁궐 만들려고 했다가 욕 나타났다 그래서 갑자기 건축 변경, 설계 변경 해갖고 절로 바꿨거든요. 설계 변경 신청서 내면서 사유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이거 안 됩니다. 다시 작성해주세요. 이거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무원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심지어는 문서에도 문제가 있는 게 분명히 진흥왕은 꿈에서 누런 황룡을 봤다 그랬는데 예. 황룡사는 황제 황자예요. 어? 글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 변경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에다가 심지어는 서류상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조작 현적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흥왕이 이렇게 바꿨던 이유는 뭐냐면 궁궐을 세웠을 때 국론 통일보다는 절을 세웠을 때 국론 통일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진흥왕 이전의 왕들이 은퇴를 하거나 왕에서 물러난 다음에 말년에는 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실제로 진흥왕도 이 그 은퇴를 할 즈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 황룡사에서 승려 노릇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이념이 아닌 종교로서 통일을 하겠다. 근데 그때 국력으로는 그냥 금당 짓고 강당 짓고 요 정도가 일반적이었고 진평왕 때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높이 5m의 불상 장육존상이라는 걸 짓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신라가 갔으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황룡사 9층 목탑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42년에 너무나 잘 알려지는 것처럼 의자왕의 대신라 공격이 예.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면서 대하성까지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신라의 운명이 눈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빠진 거잖아요. 이때가 이제 그 의자왕 리즈 시절. 그렇죠. 의자왕이 아주 총명하던 시절.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김춘추가 사방팔방을 떼어대면서 외교 정책을 펼치지만 사실은 이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 뭔가 보여줘야겠다. 그러니까 에펠탑은 옆 나라 영국이 한 거를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극복해내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때 선덕여왕은 그러면 기념물을 세우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옳은 방식이야?
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 국가의 위기가 닥쳤는데 토목공사로 해결한다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언론을 통해서 하지만 그 당시에 그 국가의 어떤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 건축물이었어요. 측천모가 딱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그렇죠. 거대 건축물은 온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게 되고 그 감동은 자연스럽게 뭔가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선덕여왕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그 정도 어떤 탑을 세우려면 높이가 80m가 돼야 되는데 신라는 이런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떡하지? 그래갖고 아재뻘인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춘추? 김춘추의 아버지. 김춘추 아버지 누구지? 파더 김춘추. 예. 예. 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예, 하면 예. 좋냐? 그랬더니 백제에 그런 기술자가 있다. 아비지를 모셔오자. 근데 그 도와주려고 할까요? 신라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역사의 미스터리예요. 아비지는 예. 이 목탑이 단순한 불탑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예. 아니면 여기에 선덕여왕의 정치적인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백제는 막 목탑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비지의 도착과 동시에 3년에 걸쳐서 이 탑을 만들어냅니다. 높이 80m.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기록으로 그 삼국유산의 삼국사에는 그냥 큰 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서 찰주 봉기가 발견이 됐거든요. 224척. 그러니까 높이가 81m라는 게 명확하게 이야. 이제 우리가 기록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비지는 백제 사람이 확실한가요? 그 백제 사람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목탑을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백제밖에 없었습니다. 백제는 미륵사지 한 60m의 목탑을 만들고도 그걸 대서특필하지 않았던 나라예요. 아비지. 이름은 유럽인데. 어미였니? 아니 아비지. 그 아비지? 김용춘. 김용춘. 김용춘이네요. 용춘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그걸 상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3년에 걸쳐서 만든 이 탑에다가 각각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에서 예를 들어 5층은 신라, 백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9층은 예를 들어 고구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9나라를 이 목탑이 각각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오이고. 라는 거를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그걸 또 고다마 시타르트가 보시면 굉장히 실망하시겠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거기에 저런 의미까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진흥왕 이후로 여기서는 무슨 법회를 열었냐면 인왕경 법회라 그래갖고 이른바 국가를 보호하는 부처님의 힘으로써 불법으로서 국가를 보호하는 이 법회가 계속해서 열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공간은 궁궐 역할을 거의 절이 대신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몇십 년 지나서 예. 신라가 삼국을 어떻게 보면은 통합전쟁에서 살아남게 된 거예요. 살아남은 걸 사실 넘어서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덕여왕이 굉장히 훌륭한 현군이 되고 이거 덕분에. 네. 이거 덕분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그런데 선덕여왕이 뭐냐 그 당시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를 여러 자료를 찾는 거예요. 후대 왕들이. 예.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김춘추가 가서 외교 활동한 거며 예. 이것도 한참 뒤에 얘기거든요. 그렇지. 뭐지? 첨성대? 아닌데? 구층 목탑. 그러면서 구층 목탑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 공간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에서 중요한 행사들은 전부 다 이 황룡사 앞에서 벌어졌을 거로 추측이 되는 게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이 있는데 그 광화문 이제 넓어진 광화문 광장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광장이 황룡사 광장이 있었어요. 언제요? 신라 때. 그러니까 이 황룡사 광장에서 다양한 행사들이나 어떤 법회나 이런 것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9층 목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불교의 높은 탑이 아니라 신라를 상징하고 신라의 국권을 모으고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도약점을 만들었다. 신라 때 있었다는 게 그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규모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광화문 광장에 예, 그 정도. 그 정도. 예. 이제 그런 것까지 있었다고 해서 황룡사탑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그 황룡사를 완성하는 과정을 넘어서는 예. 그런 의미가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구스타프 에펠이 만들었던 에펠탑과 같은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자칫 그냥 큰 것만 그리고 되게 위대한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뻔했습니다. 어떤 여기 황룡사 9층 목탑이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찰주봉기라고 하는 게 60년대에 도굴을 당하거든요. 예. 그 도굴꾼들이 여기서 먼저 도굴을 하고 예. 석가탁 가서 도굴을 하려다가 예. 실패를 합니다.
저주에 걸렸구나. 예, 그래서 그 무구정강 대단하니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우리가 온전하게 가질 수 있게 된 건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훔쳐갔으면 우리 모르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투탕카멘의 저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황룡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전까지 넓이가 한 3만 평 정도 되니까 예. 이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발굴을 쭉 하고 있었는데 한 79년 정도에 이제 이 발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높은 분이 와서 이 탑이 그렇게 유명한 탑이냐고. 79년에 높은 분? 예, 1월 달에. 얼마나 1월 달? 예. 성이 박씨인가요? 그럴 겁니다. 예. 예, 높은 분이 와서 예. 이 정도 규모라면 예. 여기다 콘크리트로 80m를 올리면 어떨까? 라고 지시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 이게 진행됐어요. 그러면은 밑에 5m, 10m를 파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유적증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지? 이제 그 10월 달에 큰 사건이 있게 되면서 예. 이 일이 유야무야 되면서 지금은 이제 체계적으로 발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여기에다가 2019년 즈음에 다시 한번 복원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예. 신라 때 건축물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다 실물 건축물을 복원하기보다는 디지털로 복원하자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현명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원형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복원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에펠탑의 규모는 밖에서 보아도 굉장하지만 사실은 그 에펠탑 아래쪽에 가면 굉장히 큰 규모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황룡사 구축 목탑이 있는 그 목탑 빈 터에 가면은 이 탑이 여기서 80m 올라갔다고? 그 공간감을 거기서 느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역사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디지털 복원이라는 게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네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에펠탑에 버금가는 것이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로 황룡사 목탑 덕분에 신라가 그 국난을 이겨내고 나아가 나중에 통일까지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아니야? 그렇지는 않을 거로 이 보여지죠. 역사학자들 참 이게 회의론자. 이게 참 사료가 없으면 말을 못 하세요. 난 얘기 다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룡사 목탑 덕분에 신라가 이길 수 있는 거였을까? 고현정 씨 덕분에 이게 했다고? 그분은 선덕여왕이 아니라 미실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엎드리세요.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 페르시아 왕자가 데려왔던 기술자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솔직히. 페르시아 왕자가 데려왔던 저번에 우리 저기 이야기 미팅, 나눴던 네. 그때가 한참 신라가 통일 전쟁 했던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태후르라고 하는 신라 왕이 태종무열왕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종무열왕이 이제 뒤를 이어갔던 인물이 선덕여왕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의미가 선덕여왕 중에 이제 태종무열왕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라고 맞을 거라고 보기도 하죠. 맞아요. 연결이 되네. 연결된다니까.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백제 워낙 목탑의 나라였기 때문에 예. 백제란 나라가 건축이 굉장히 탁월했던 그럼요. 나라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그 영향은 아비지라고 하는 인물은 백제의 기술자인데 그 사람이 백제 사람인지 아니면 백제에 와 있는 외국인 건축가였는지는 모릅니다. 당대 이제 그 외국인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삼국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들은 향후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당시 이 7세기, 8세기 예. 건축물을 다시 만들 때 대부분 레퍼런스가 일본에 있는 예. 호류지라든지 아스카 이런 절들을 따라하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실물로서 그 시대의 건축물이 남아 있는 게 한국이나 중국은 없습니다. 전쟁이나 토양의 문제로. 원형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원형을 모르고 복원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복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뭐 기념물을 만드는 것인데 불국사도 이제 목조 건물은 다 조선시대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조선시대도 최후의 이제 임진왜란 이후 불에 타서 그렇죠. 최근에 다 복원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비지가 계속 기억이 남아요. 아비지? 아비치랑 좀 관련이 있나요? 관련 없는 거죠. 굉장히 알겠습니다. 바쁘신 분 같아요. busy. 나중에 아비치 노래 한번 들어요. 근데 지금 박광 작가님이 이제 황룡사 그 목탑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일본은 호류지 이제 법룡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오중탑. 거기 5층 석탑, 네, 5층 목탑이죠. 1300년 된 그 목조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그러니까
그건 좀 부러움만 해요. 부럽긴 한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건축물에 고구려와 백제계 기술자들이 들어갔을 거고 심지어는 신라계도 들어갔을 거다라고 예.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최초의 기와집이 아스카 지역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그 기와집의 기와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고구려 또는 어떤 그 백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아까 국가 통일을 위해 가지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대부분의 중국 왕조들도 이제 북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 통합, 어쨌든 중앙 집권화를 위해 가지고 불교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일본도 지금 다 타임머신 타고 서기 600년으로 가봅시다. 예. 당시 이제 그 야마토 정권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호족들 있잖아요. 예. 그 지방 유지들 예. 방귀 좀 끼시는 분이 예. 실권을 쥐고 있었어. 이른바 덴노라고 하는 일왕도 있었지만 거의 무슨 뭐 바지 사장 정도 실권이 없지. 실권이 없어요. 이제 그 호족들 가운데서 두 개의 호족이 라이벌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소가 씨와 모 노노베 씨. 예. 당시 이제 일본에는 그 신도라고 하는 이제 신사. 이 신도라고 하는 그 종교는 굉장히 원시적인 종교예요. 신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신이요? 네. 우리 때려 맞춰보자. 몇 명? 12명. 12명. 에이 좀 더 쓰지. 200명. 800만. 800만? 어. 야, 인도랑 인도는 3억 3천. 인도랑 뭐 해볼 수 있겠는데? 인도는 3억 3천이에요. 힌두교도들도 자기들도 신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신도 같은 경우에도 교리가 별로 없고 여러분 일본 신사 가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누구한테 지금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가 이제 신도거든요. 그걸 모시는 사당이 신사고. 그렇죠. 근데 이 뭐라고 할까 소가 씨는 강력한 이 중앙 집권을 위해서는 한반도 또는 중국에서 이제 불교를 수입을 해와가지고 이제 불교를 국교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모 노노베의 가문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 신도가 망하게 된다. 라고 해서 경쟁을 벌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일본의 덴노가 이제 요메이 덴노라는 사람이었는데 요메이. 요메이 용명. 그렇죠. 이제 곧 죽게 생겼어. 아파서? 늙어서? 늙어서. 근데 불교에서는 죽으면 착한 일 하면 극락 간다고 하잖아요. 예. 나 그럼 불교를 믿을 거야. 덴노가 그렇게 해버린 거야. 모 노놈의 가부는 멘붕이 온 거죠. 덴노가 저쪽 편 된다. 일왕이. 그렇죠. 야, 근데 오늘 부처님이 여러 번 열받으시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나 부처님은 사람 죽고 극락 그런 거 얘기 한 적이 없어. 야, 내 이름 팔지 마. 명의도용이야. 야, 내 법무사 좋은 사람 안 되죠. 오늘 여러 번 등장하시네. 지금 오늘 굉장히 원통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아유 이거 진짜 문자 안 보내셔. 문자 보내주세요. 아유, 많이 원통하실 것 같아.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요메이 덴노가 죽어요. 예. 근데 모 노노베 그 집안이 이때다. 한번 우리가 소가 씨를 너 좀 속았지. 여기서 짓누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다 해서 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소가 씨는 소가 우마코. 소가 우마코라는 사람이 이제 이끌어요. 두 사람 집안 내전에서 일단 소가 씨가 이겨요? 이깁니다. 모 노노베는 거의 멸족을 당해요. 멸족을 당해요. 그럴 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소가 씨 됐다. 이제 불교는 일본의 국교다. 신도 금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덴노가 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외손자를 덴노로 앉힙니다. 예. 그 스슌 덴노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렇게 스슌 덴노는 외할아버지가 실권자지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덴노는 곧 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내가 신인데 불교를 받아들이면 내가 신이 아니잖아.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외할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어요. 할아버지 왜 불교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뭔 소리야? 너 모노노베 멸족당하는 거 못 봤어? 할아버지 불교를 받아들이면 저 덴노는 신이 아닌데요. 어허 셔럽 한 거예요. 오. 근데 적극적으로 외손자가 댐비니까 외할아버지가 손자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왜 또 왜? 죽여. 아이고. 진짜 덴노를 암살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의 그 종교라는 게 보통 그 정치 세력의 아주 중요한 권력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종교적인 신념의 다툼이라기보다는 권력 다툼이지. 그렇죠. 그래서 예. 소가 우마코가 실권자였습니까? 예. 자기는 덴노가 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왕을 자기 딸을 앉혀버려요. 스이코 덴노라고 여왕이에요. 예. 선덕 여왕 측천무 이전이에요. 동아시아 최초의 여왕. 근데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네요. 네?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예. 제가 언제? 저는 사지 않고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이 정치를 전혀 모르던 여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난 정치 모르는데 정치 꽁치 가물치? 나는 정치 모르니까
이전에 죽었던 요메이 덴노 있죠. 예. 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공식 타이틀은 덴노의 아들이니까 태자잖아요. 예. 그 태자가 이제 쇼토쿠 태자라고 성덕 태자. 일본 역사에서 이양반 유명하잖아.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만엔짜리의 주인공이 후쿠자와 유키치인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쇼토쿠 태자가 만행 주인공이었어요. 쇼토쿠 태자가 자기는 소가시가 아니잖아요. 내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쇼토쿠 태자한테 섭정을 시켜요. 나 수익고 여왕은 나는 정치를 모르니까. 쇼토쿠 태자 네가 대신 통치해. 실질적으로 쇼토쿠 태자가 일본을 통치를 하는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가시와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가시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했죠. 받아들이잖아. 예. 소가 집안 여러분, 이때까지 많이 속았습니다. 저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 다 하지요. 그래서 70개가 넘는 사찰을 한꺼번에 국가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가문보다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그런 제스처인 거죠. 소가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지 나 쇼토쿠 태자가 권력을 줄 수 있다. 해서 만들어진 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호류지라는 법륜사거든요. 이게 1300년 된 그 사찰인데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이게 부럽긴 좀 부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 거기에 이제 벽화를 그렸던 게 고구려 승려 담징.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성덕태자의 이제 스승이 백제사람 아자. 예. 아저태자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당시 한반도에서는 이제 선진 문물을 전달하는 통로가 또 성덕태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세기 들어서야 이제 본토가 뭐 좀 제대로 공격을 당하지 20세기 전에는 본토 내전은 많았지만 본토가 공격을 당한 적은 없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 뭔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쇼토쿠 태자가 굉장히 도발을 한번 해요. 예. 당시 이제 그 수나라 황제가 이제 수양제였는데 예. 편지를 보냅니다. 해가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가 지는 나라의 천자에게 편지 보낸다. 수양제가 보고 쟤 뭐냐? 그러니까 일본이 해가 뜨는 나라잖아요. 일본은 늘 중국한테 뭔가 이렇게 약간 도발적이야. 그러니까 수양제가 열받아서 역사에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 그거를 염두하고 그러는 걸까 늘? 그렇죠.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100km의 바닷길이라는 게 정근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막이 되거든요. 아니 심지어 쿠빌라이도 못 넘어갔죠. 몽골도 못했잖아요. 저 멀리서 저기 수양제 나 여기 일본인데 해가 뜨는 나라의 천자 나 쇼토쿠가 해가 지는 나라의 천자 너 수양제한테 편지 보낸다 메롱. 내가 짱이야. 그러니까 야, 참 어떤 면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래서 탑 이야기 한번 나누어봤어요. 돌발 퀴즈 정답자 유동희님, 이천희님, 장지희님 축하드리고요. 정답은 자유의 신상 3번이었죠.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박강일 작가, 서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서 계시나요?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신청곡은 제목만 간단하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우리 사부에서는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530 쓰시는 분, 제가 2주 전에 화상 면접 본다고 문자를 보냈었는데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오늘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소리 질러! 저는 30년간 무교로 살았었는데요. 이제야 종교를 찾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웅신, 웅디를 신으로 모시려고요. 웅렐루야, 웅미타불, 웅디 좋아합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화상 면접 보러 가셨다고 문자를 보내셨었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 이미 보시고 계시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제 덕이 아니라 허지웅 쇼의 덕입니다. 허지웅 쇼가 이미 유명하지요. 합격 맛집, 신장계업 맛집.
이상하게 여기 소개되면은 장사가 잘 된다. 합격이 된다. 그런 걸로 유명한 것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혜미님, 아직도 숙취 해소가 안 된 팀장님이 옆에서 졸고 있는데 사우나라도 가시라 보냈어요. 저만 일하고 있는 이 기분이 뭐죠? 주문을 외워봅니다.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신청해요 하셨어요. 자, 우리 신청하신 행복의 주문 듣고 오겠습니다. 이은숙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듣고 왔습니다. 목영호님, 집에서 베이커리를 좀 해보려고요. 식빵 만드는 기계를 들여놓고 요즘 베이킹을 하고 있는데요. 식구들이 이제 좀 질린다고 못 먹겠다고 하네요.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지나면은 또 되게 그리워질 텐데 다른 식구분들 양을 좀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충분히 실습하셨으면은 한꺼번에 좀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 조금씩 만들다 보면은 또 이제 가족들이 오히려 내놓으라고 성화를 하지 않을까. 김명희님, 30년 지기 친구 선희의 생일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어요. 얼굴 보면서 축하해주지는 못하지만 무지무지 축하한다고 옹디가 말씀해주세요. 선희야 생일 축하해. 김명희님의 친구분 선희님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같이 듣는 분이라 이렇게 이 허중쇼 통해서 축하 말씀 전해주신 걸까요? 선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명희님도 다른 지역에 있지만 조만간 또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시길 바랄게요. 오세연님이 날씨가 흐려서 기분 다운된다고. 그럴 수 있죠.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들으면서 업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틀어드려야죠. 파이팅 해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웅씨 오늘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합격 맛집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다들 합격을 하셔야 되는 분들 문자만 좀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까요? 4월 23일 기사시험 보시는 장훈님, 40대 중반인데 지금 자격증 공모 중이시라고 응원해달라고 하시는 752 쓰시는 분, 그리고 김민숙님도 합격 기운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러네요. 저희 허지웅쇼가 성원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합격은 뭐 너무 많았었고 장사, 신장개업 포함해서 안 되던 집 잘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 방금 읽어드린 이분들도 다들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 끝곡은 1482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현채, 영상 김아림, 기술 전상진, 진한석, 저는 허중이었습니다.